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실적 발표가 나와서 네, 예상대로 나오고 나니까 시간외에서 오히려 이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러니까 저 PBR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낮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4분기부터 리튬 쪽에서 흑자 전환 나올 거고 2차 전지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게 결국 코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저께 시간에 특징주 이제 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가지고 온 게 있길래 이제 제가 소팅을 해왔는데 자동차 부품주 뭐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실적 발표가 나와서 네, 그렇죠. 어닝 쇼크 예상대로 나왔고요. 예상대로 나오고 나니까 시간외에서 오히려 이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러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저건 것 같아요. 악재 해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일단 작년 4분기 뭐 초악재일 거다. 어닝이 워낙에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앞에서 다 다른 종목들이 확인을 시켜줬었기 때문에 다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저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 얘기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HLB 그룹 주식들이 어저께 좀 시간에서 올랐고 반도체 쪽에서는 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종목 빼고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쪽 뭐 이런 쪽들도 좀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에서 STX 중공업이 634억의 그 공급 계약했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넘어가지고 나왔던 게 LIG 넥스원에서 아마 4조 원 규모로 사우디로 무기 수출 계약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1월 하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PBR 종목들, 그러니까 그 저평가 주식들에 대해서 그 가치 되찾기를 갖다가 정부 주도로 지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기사화되면서부터 일본 사례를 참조해가지고 주가들이 좀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 사례를 일단 보시면은 뭐 NISA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ISA하고 이제 맞물려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을 좀 드리면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 거래소가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26년경부터는 상장 폐지 퇴출까지, 상장 폐지 얘기까지도 이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이후에 사실은 그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했었기 때문에 그럼 단적으로 보면 2차 전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업체들이 앞서 있었는데 기술력도 그렇고 초기 그 생산도 거의 그쪽에서 먼저 했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앞서 버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투자를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크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현금이 최고다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좀 잘 안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저 PBR주들로 분류가 돼 있으면서도 의외로 현금이 엄청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치를 갖다 재평가받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하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급망 개편에 있어서 사실 최대 수혜 국가가 인도하고 일본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일본 쪽으로 반도체 투자를 갖다가 미국이 오히려 독려하고 지원하는 느낌도 조금 살짝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수혜들이 수혜감에다가 더해가지고 엔저 효과를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 수출이 지금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무역 수지도 적자에서 겨우 흑자로 지금 돌아선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규모도 많이 줄어 있지만은 일본은 보면은 대중 수출이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보면은 갈등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 것 같지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중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라는 거, 한 3% 정도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제품 포트폴리오가 우리보다는 훨씬 잘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일본이 뭐 마이너스 금리였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기죠. 네. 뭐 당장에 우리도 지금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0. 몇 %라도 그 보통
입출입 자유로운 데서도 봤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1억 원을 넣었는데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보관료, 현금 보관료로 뭐 1%를 받겠다 뭐 이래버리면은 사실 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에, 뭐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금을 지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는 오히려 집안에 뭐 장롱이나 금고에다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증시부양책이라든지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각종 이제 부양책을 좀 쓰니까 그 돈들이 실제로 일본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저변이 확산되면서 좀 올라가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또 준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아쉬우면 돈 찍으면 되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같은 것 같은데도 좀 다른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건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캡처를 갖고 왔는데요. 그 정책을 23년 1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요. 처음에는 지금 한국 증시하고 유사하게 뭐 PBR이 0.2배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우리도 네. 보면은 유통 주식들 뭐 0.2배짜리 뭐 이런 주식들이 막 급등하고 뭐 그랬는데 저도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주식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 20% 올랐어요. 이것들이. 이마트? 아니요, 이마트는 아니고 또 다른 유통? 거 있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있는데 그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맞나 했는데 어쨌든 이 패션에 지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정책 발표를 2개월 지나고 나서 했을 때 저 PBR 쪽하고 고 PBR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었던 게 있고요. 이제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고 PBR 주식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딜레마는 분명히 있는 게 일본은 새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주식을 끌어당긴 측면이 좀 있고 우리는 지금 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 PBR 쪽 성장주 쪽에 있던 주식을 팔아 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팔아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저 PBR 주식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 구간 좀 쉬어갈 타임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다시 이제 고 PBR 주식들 이제 성장 주식 쪽으로 또 일부가 넘어오면서 이쪽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정책 발표 2개월 뒤에는 이제 3월 달에 전반적인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때 오히려 저 PBR 주식의 조정폭이 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낮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시장에서 외면해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성장이 정체됐거나 그렇죠. 기업이익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 저 PBR 쪽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업종하고 기업을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기 반응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저 PB 종목들이 이제 강세장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 효과를 좀 봤는데 최근 동향은 오히려 이제 고 PB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시사점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 PBR 종목들 가운데서 실체가 있고 내용이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지금 파실 필요는 없다. 이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중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 PBR 주식들이 다시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4월에서 9월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저 PBR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 PBR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경우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일본 사례잖아요. 예, 일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선별적으로 네네. 갔다는 거. 그리고 저 PBR주가 제대로 다 오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그렇죠. 그다음 상승이 이어졌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이냐. 근데 어제 박현상 차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기아가 좀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네네네. 딱 기아가 1배, 딱 PBR 1배 되니까 거기서 가격 조정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1배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 아니냐. 그건 저는 이제 좀 장기 트렌드로 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정부가 이제 여기도 언급해놨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 있는 행보만 전제가 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회사들 중에서 의외로 크게 분출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기아는 1배 넘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론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아가 8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나 저도 이제 업계에 꽤 오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지 흔치 않은 일이죠. 예, 이런 때 아니고서는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 볼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좀 당혹스러웠었던 게 제가 방송국 채널에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3년 물려 있었던 주식이 있어요. 손님들 사드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안 물리거든요. 왜 안 물리냐면 손절해버려요. 근데 고객 성향들이 이제 손절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량주를 사나 드리잖아요. 손해났던 폭이 제 기억에 최근자 연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실폭이 3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3분의 1을 줄였는데 수익이 15%였습니다. 그게 불과 한 2주 안 됐어요. 올라온 폭이.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싶은데 사실 저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 주식 보면 다 팔았을 텐데 왜 3분의 1만 팔았냐? 정부 정책을 놓고 보면 아직은 좀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 3분의 1만 팔았던 겁니다. 어제 그 가치 투자의 대부 그 서준식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인이 한 그 딱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저평가됐던 괜찮은 기업들, 우량주 중심의 기업들 이 슈팅이 상당히 좀 일본처럼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일본만큼은 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 PBR 주식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산업을 놓고 보면은 산업이 저성장에 들어갔거나 이익이 많이 안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저 PBR을 극복하라고 강요를 하면 회사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성장하고 이익을 좀 담보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 재무 상태까지 감안했을 때 있는 회사들을 놓고 반등폭을 제가 그냥 러프하게 그때 이제 좀 계산을 좀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아직 삼성전자가 이익 모멘텀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2,800대까지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현대기아에 대해서 밸류를 얼마 정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해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에 위에다 개는 식으로 하는 쪽보다는 좀 일반 투자자들이 유입을 촉진할 만한 확장 정책이 좀 부과가 돼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은 돈이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죠. 기업도 돈이 많고 개인들도 뭐 현금 일본인들이 원래 주식 투자 잘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유인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우리는 돈 이거 좀 되겠다 싶으면 레버리지 천국이라고 이상할 정도지만 하여튼 되겠다 싶으면 막 레버리지 풀로 그냥 쓰는 스타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어떤 유인책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놔야지만이 이게 예탁금도 좀 늘어나면서 시장 체력이 좀 튼실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기업들 움직임으로 본 게 이게 최근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전부 최근에 나온 자사주 소각 이슈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또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유상증자 해놓고 왜 또 자사주 소각을 하지? 그 정도. 아니 근데 그게 좀 기업마다 이게 좀 무리 아닌가 싶은 생각. 왜냐면 그 부채 비율이라든가 지금 그렇죠. 증설 관련 이슈 때문에 자금 계속 그 회사채 발행도 실패하고 그랬던 네네. 기업인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시장은. 하여튼 뭐 그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 내고 보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책을 강하게 하고 현대차그룹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냥 제 느낌입니다. 자, 하나금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도 주식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공시가 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뭐 또 DLNC, 뭐 이런 쪽을 놓고 보면은 공통적인 게 보면은, 정부 쪽에 영향을 받거나 좀 의식을 하거나 뭐 그러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불안한데,
뭐 알아서 자사주 소각할 리 없고 대주주 지분이 또 낮은데 소각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도 없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성장을 담보하면서 주주 환원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중소형사 빼고 중소형사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빼고 대형사만 놓고 보니까 일단 현대차그룹이고요. 현대차그룹은 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배당을 좀 크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롯데지주는 어저께 기사 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융기관에서 몇 조 조성해가지고 PF 관련 지원 뭐 이런 게 나왔었죠. 그 대주주 지분이 아마 여기가 40%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자사주 지분이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어저께 부회장님이 사면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SK도 지분이 높고 잘 보여야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야 뭐 정부 입김. 그다음에 이제 저기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돈이 많으면서 이제 자사주 보유도 좀 갖고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데가 LS나 HD 현대. 여기는 이제 대주주 지분도 높고 그다음에 현금도 많고 이제 성장도 하고 있고 부합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밑에는 네이버는 고PB 주식인데 여기는 과거 자사주 소각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 많이 벌고 있고 여전히 서프라이즈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주가가 마침 빠졌길래 한번 넣어봤고요. 포스코홀딩스나 가스공사는 거기 대표 선임, 회장 선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정부가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네,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도요타가 스캔들이 터져 가지고 도요타 스캔들 터지면서 현대차가 치솟아 가면서 과거 2008년, 2009년 이때 상황이 연상이 되니까 현대차 대박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도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냈지만 올해 역시 연간 영업 전망치를 갖다가 오히려 크게 증액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도요타가 물론 주춤하면 현대차가 반사수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물론 현대기아 합쳐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 2008년, 2009년 그 당시만 해도 6위권, 7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건실하게 잘 팔고 있고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현대기아는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컨퍼런스 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했고 여기 이제 어저께 SK 이노베이션도 컨퍼런스 콜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그건 뺐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올해 중후반부터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조금씩은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컨퍼런스 콜들을 했는데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톤다운을 하고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미국은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한 30% 내외, 그 다음에 최대로 제시한 데는 삼성 SDI가 50% 내외. 그런데 기업들이 아마 이해관계, 그러니까 현지에서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GM 역시도 뭐 미국 쪽에서 이제 회복이 좀 기대하고 있고, 오하이오하고 테네시 쪽에 공장 1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라는 얘기 나왔었고요. 현대차는 뭐 근데 실적에 대해서 살짝 실망했었던 거는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렸었죠. 23년 수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게 워낙에 현대차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가이던스를 얘기했더니 25년도에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24년은 크게 기대할 거 없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24년. 식으로. 예, 24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4분기부터 리튬 쪽에서 흑자 전환 나올 거고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염호 그쪽에서 이제 제일 공장이 아마 그 6월에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운전하고 나면은 그것도 역시 한 4분기나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과거에도 자사주 소각 이력이 있고요. 현재 자사주를 6.5%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퍼런스 콜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일 가능성, 그러니까 4분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2분기부터 슬로우한 터닝이 나올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성장률은 둔화되고 판가 인하는 상반기 내내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작년 2차 전지하면 또 작년에 어떤 서프라이즈한 주가 흐름을 계속 연상을 하시는데 그 기대감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얼추 1분기 구간이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1분기부터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실적 발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에코프로 BM 역시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죠. 네. 그런데 시간외의 반응을 보면은 3% 이상 오르면서 이제 악재 소멸로 보면서 이게 좀 오늘서부터 2차 전지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게 결국 코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커지는 것 같아요. 바닥 사이에. 바닥 구간일 가능성은 있죠.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딱히 없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도 지금 이미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원가 밑으로 지금 탄산리튬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리튬 광산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을 중단해 버리는 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호주 연기금에서 아마 중국 지분 그 우리나라하고 지금 하고 필바라 리튬 그 호주 광산 쪽에 중국 지분을 갖다가 호주 연기금에서 되사들여 버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앨범알이나 이런 쪽에서도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쟁자를 좀 없애려고 인수합병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추진하는 것 같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당장에 더 악화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바닥 구간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PBR 구간이 PBR 1배를 상징적으로 찍어버린 기아도 있었고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거 삼성물산 같은 게 지금 단기 한 5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 무거운 주식이. 네, 이건 처음 봤다니까요. 저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이런 걸 못 봤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게 매기가 다시 성장주 쪽으로 살짝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저께 뭐 확정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코스닥 그 상위 150개냐 뭐 100개냐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주 기업 가치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뭘 요구하느냐 마느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게 아마 그런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코스닥도 조금 반등은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편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